대상과 공허 사이의 긴장에 접근하는, 이때 대상은 보통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일상적인 어떤 대상물,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대상, 이것은 주체가 도달하고자 염원하는 어떤 궁극적인 타자 혹은 궁극적인 지점. 그래서 그것은 정신분석적 혹은 심리적 차원의 어떤 목표입니다. 대상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대상을 프로이트는 다스 딩이다. 딩. 영어로는 더 싱이죠. 싱. 보통 우리가 그것, 일, 사물, 대상 이렇게 번역하는 그 다스 딩 혹은 더 싱이고요. 락강이 주체의 욕망의 원인인 동시에 대상이라고 한 그 대상 A 할 때 그 대상도 왜 대상이라고 말을 붙였을까요? 그냥 단순한 어떤 목표,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사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프로이트가 말한 다스 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좀 더 철학사의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언급했죠. 이게 칸트의 물 자체는 그때 물이 바로 사물, 대상 이런 용어를 갖고 있잖아요. 왜 물 자체라 그랬을까? 칸트는 근대 철학의 이 영역 속에서, 흐름 속에서 데카르트 이후에 이 근대 철학을 개성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근대 철학의 문제를 뛰어넘은 발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정신 능력, 거기에는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여러 영역이 있죠.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한계를 지었어요. 가능한 조건을 따지고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상상력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그 가능 조건, 어떤 조건에서 인간은 이성이 실현될 수 있고 감성이 실현될 수 있고 상상력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런데 무한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의 세계, 인간 정신의 한계의 너머의 세계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주체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전능적인 어떤 주체를 생각했지만 칸트는 그걸 한계를 지었죠.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 사실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떤 알 수 없는 무의식 속의 목표인데, 염원인데 그건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물 자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트가 대상이라고 부른 다스팅이나 락강이 그 실제계에 있다고 생각한 실제계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왜? 대상 A는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가 서로 맞물리는 그 공통분모, 그 부분이 대상 A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계 속에서도 대상 A를 만나고 상징계 속에서도 대상 A를 만나지만 이 대상 A는 실제로, 그죠? 실제에 근접할 수 있는,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실제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때 이 용어들이 왜 공통적으로 대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칸트가 얘기했던 물 자체에서 그 원조가 거기 있다. 그럼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와 락강이 왜 대상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은 상상계와 상징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정신세계 속에서 이 실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알 수 없지만 그게 도달하고자 염원한다는 거죠. 이게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중심분석학이니까 무의식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적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걸. 대상과 공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프로이트가 얘기한 애도와 우울, 공통적인 출발점은 사랑하는 대상이나 가치를 상실한 것. 상실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애도나 우울인데, 그러니까 공허가 있죠. 그럼 대상과 완전히 내가 대상과 만난다. 그죠? 그 실제라고 하는 우주의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와 만난다. 이건 완전한 충만이죠. 그러니까 대상과의 일치, 이것은 충만이고, 지금 내가 우울하다, 이것은 공허감에 빠져 있잖아요. 결핍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여기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자살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새로운 어떤 해석인데, 자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살 행위, 이걸 이제 행위라는 말을 써요. 보통 우리가 행동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이런 뜻의 행위가 아닙니다. 보통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 혹은 상식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이 행위는 지적이 얘기하는 락강주의자잖아요. 지적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평소에 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 상상계와 상징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실제에 완전히 내가 몸을 담기 위해서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한 거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게 행위예요. 왜? 실제계와 만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 행위로의 이행은 주체와 대상의 직접적 동일시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지금 설명을 계속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강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실제계와 만나는 거죠. 상상계와 상징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또 락강의 보로메오 매듭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죠. 보이나요? 불을 켜야 될까? 보여요? 뒤에도? 네. 여기는 개라는 말을 안 썼어요. 번역을 할 때. 락강이 개라는 말을 안 쓰고, 요건 개는 세계, 그 영역, 범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계 할 때 그 개자예요. 이거는 그냥 개자를 안 쓴 이유가, 이게 어떤 상상계와 상징계가 아닌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이건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의를 뭐라 그래요? 네거티브. 즉, 뭐뭐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뭐뭐인 것,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능동적인 정의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뭐가 아닌 것,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실제인데, 이 대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락강이 얘기한 대상 A는 여기 있죠. 여기에 대상 A예요. 그죠? 상상계에서 실제로, 혹은 상징계에서 실제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대상 A가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상 A를 경유해서 이 실제의 세계로 넘어가는 주체가 어떤 주체예요? 욕망과 환상을 그죠? 작동시키는 이런 주체죠. 여기 대상 A거든요. 대상 A가 소외된 주체, 혹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멜랑콜리로 따지면 이게 바로
멜랑콜리 주체죠. 왜? 멜랑콜리는 상실을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상실에 의해서 멜랑콜리가 되니까. 그죠? 우울이 되니까. 소외라는 말이나, 그죠? 프로이트는 이걸 거세란 말을 썼고, 락강은 소외란 말을 썼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아분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온전한 자아에서 이제 소외되는 거지. 분열되는 거지. 떨어져 나오는 거지. 엇갈리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상실감이 있겠죠. 그 상실은 의식 속에서 내가 뭘 잃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상실감, 결핍감을 겪죠. 그게 소외된 주체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멜랑콜리 주체인데 이 대상 A, 여기 대상 A거든요. 대상 A가 여기 있어요. 대상 A를 통해서 이 소외된 주체는 여기서 살겠지. 정신세계로 따지면 상상계, 어머니하고의 관계, 요거는 이제 이미지로 세계를 보는 거, 요거는 언어의 질서로 세계를 보는 거. 이 상징계 속에 살아가는 이 소외된 주체가 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환상 혹은 욕망의 공식이죠. 욕망을 계속 가동시켜야 되고 이 대상해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가 이렇게 세 개의 동그라미로 보로메오 매듭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 정신세계 혹은 세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울을 겪으면서도 이 욕망을 통해서 이 실제와 만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이 얘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이 환상과 욕망을 작동시키는 거야. 이걸 그냥 숭고한 행위로, 그죠? 이 세계와 단절하고 절단하고 여기로 완전히 자기 몸을 던지는 거지. 이 실제의 세계로. 이게 꺼져버렸네? 다시. 자, 보세요. 그래서 직접적인 동일시라고 그랬어요. 주체가 대상과, 여기 대상이라면, 대상은 실제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이 실제 세계의 중심 핵에 있는 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이걸 프로이트는 다스팅이다 이랬어요. 영어로는 더 싱이지, 더 싱. 그죠? 이게 대상 A라고 한 것은 락강이 그렇게 부른 거고. 대상 A는 여기, 요 지점에 있지만, 다스팅은 바로 여기, 실제 중핵, 어딘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주체가 더 이상 부정성의 순수 공허. 자, 요 표시가 나왔죠? 그죠? 여기. 요거. 소외된 주체, 혹은 우울증에 빠진 주체, 상실감을 가진 주체, 결핍감을 가진 주체. 그런데 그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되어야 되죠. 대신. 그죠? 해결책을 욕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무한한 욕망이. 그런데 부재하는 대상을 찾고 있는 공허가 아니라 사실은 대상 A든 이 대상이든 사실은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로 딱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명품 구두를 내가 대상 A로 삼았지만 그것은 공허한, 그죠? 그 대상은 획득하면 다시 빠져나가죠. 그 욕망은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상 A도, 대상도. 그러니까 공허가 아니라 직접 대상 속에서 빠져들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외된 주체가 곧 동일시, 대상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행위다. 행인데 그 중에서 자살도 그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이트도 그 인간이 우울증에 걸려서 빠져서 여러 심리적 메커니즘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학정을, 그죠? 상대에 대한 정오와 복수를 자기한테 돌려서 자기 처벌을 한다. 그 가장 극단적인 게 자살을 설명을 그렇게 프로이트가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논문에서 했는데 지금 락강을 거쳐서 지적에 이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그 대상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동일시되는 그것이 심리 속에서는 이 공허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내가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대상은, 그리고 가로하고 욕망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대상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대상은. 그죠? 이 대상 A는 단순히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욕망의 원인이 되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주체의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주체의 심리 속에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 원인이 되는 것이 만약에 누수가 일어나면, 그죠? 출혈이 일어난다, 누수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욕망이 가동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바깥에 뭐 이성이 있다, 뭐 명품 가방이 있다, 뭐 명예, 돈, 대통령 직위,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욕망의 원인인 심리 속의 이게 뭐예요? 사라지면 이 대상은 자동으로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상이라고 해놓고 가로하고 욕망의 원인, 그렇게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이런 설명을 다 독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락강을 참고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락강주의자니까. 그리고 정반대로 대상은 공의 물질화, 즉 주체의 욕망을 유지시키는 결의에 단순히 형체를 부과하는 유령 존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긍정적 존재와 존재론적 일관성을 얻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욕망 혹은 주체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이 정신세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라지는 것은 바로 공허 장소이다. 발생한 것은 상징계 통로의 상실. 그죠? 내가 이제 여러분 설명해서 상상계도 그렇지만 특히 상징계와 결별하는 거죠. 이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실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식적인 일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정신적 태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적은 이 행위를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상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는 뭔가 어딘가 다 뭐예요? 연루되어서 상징계 시스템 속에 연루되어 가지고 억압되어 있거든요. 해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행위를 통해서 상징계와 결별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상징계와 결별하는 게 쉽겠어요. 거기는 가족제도, 뭐 교육제도, 뭐 사회적 법질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얽혀 있는데 그것과 관계를 절연하고 끊고 내가 실제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 세계가 이 자본주의화된 세계 속에서 이것도 상징계라고 하면 상징계죠. 경제적 영역에서의 상징계죠.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물물교환을 하겠다. 돈으로 물건 사고 팔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행위겠죠. 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혼자서 그런 행위를 실천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죠. 그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오는데, 출근하는데 돈 안 내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걸 어떻게 물물교환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걸 행위를 실천할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상징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행위를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고 팔지 않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면 물물교환이지 어떤 마트에 돈 주고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은 갖다 놓고 대신에 그것과 거의 등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가져오고 이 일종의 물물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것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라따니 고진을 우리가 그다음 요거 끝나면 요 단원 두 번째 단원 끝나면 세 번째 단원을 공부할 텐데 가라따니 고진이 그런 공동체를 실제로 실천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현실에서 그죠? 이 상징계 속에서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건 나중에 가라따니 고진 공부할 때 또 뭐 얘기하기로 하고 상징계 통로의 상실 그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상징계 통로의 상실, 즉 실제계의 완전한 닫힘이므로 틀이 구성된 것은 바로 틀 때문이다. 자살 행위로의 이행은 그 자체로 죽음 충동과 또 연결시켜요. 이건 이제 프로이트 용어죠. 타나토스입니다. 가장 고상한 표상이 아니라 죽음 충동의 정반대이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죠? 락강도 어렵고 지적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내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지적은 실제계와 만나는 자살, 즉 격렬한 행위로의 이행이 대상과 주체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동일시라고 간주하다. 요 문장이 요지문이에요. 요약이에요. 지금 이 인용한 지적의 이 문장을 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자, 상징계와 결별하고 완전히 절단하고 실제계와 만나는 것이 이제 자살인데 자살 말고도 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죠. 그죠? 지금 내가 경제 공동체 얘기한 거, 그죠? 물물교환이든 뭐든 내가 매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 즉 돈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이 화폐 경제인데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나 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모든 게 돈인데 그것도 행위예요. 자살도 그 중에 하나의 격렬한 행위다. 아주 극단적인 행위 중에 하나겠죠. 자살은 그것은 주체가 대상과 완전하게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외된 주체, 이게 이제 락강의 설명이죠. 소외된 주체. 그 욕망의 대상 원인은 엄밀히 상관적이다.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왜? 요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 이제 바꿔도 돼요. 원인이자 대상, 이것도 돼요. 그죠? 요게 대상 A예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 대상 A예요. 소외된 주체와 이 대상 A의 관계가 상관적이다. 왜 그럴까요? 주체 안에서 욕망의 원인이 사라지면 그 대상 A가 사라지는 거예요. 멜랑콜리, 우울을 그렇게 락강은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욕망의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 대상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대로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내가 욕망이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 뭐 이런 것이 다 모임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대상 A와 이 다이아몬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 그죠? 환상과 욕망이 사라지는 것, 누수가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락강이 설명하는 우울이죠, 우울증이죠. 엄밀히 상관적이다. 주체화에 저항하는 어떤 물질적 잉여, 즉 주체가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잉여가 있는 한에서 주체는 존재한다. 조금 어렵긴 하죠. 물질적 잉여, 남는 거 이런 뜻이잖아요. 잉여라고 하는 것은. 혹은 빈틈, 잉여 같은 여러 가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혹은 환상이 계속 작동을 하려면 내 안에, 내 무의식 혹은 정신세계 안에 결핍이 있어야 되죠. 빈틈이 있어야 되죠. 꽉 채워졌다. 욕망이
완벽하다. 그럼 더 이상 원인이 안 생기겠죠.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잉여란 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에게 창조적 성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죽음 충동도 엄격히 상관적이다. 그러니까 창조적 성화를 하는, 뭐 예술가들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즉 성적 욕망을 좀 더 고귀한 가치에 쏟아붓는 것, 그 에너지를, 리비도를. 그래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그 위에도 꼭 학문과 예술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회봉사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어떤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는 죽음 충동과 또 상관성을 갖는다. 주체는 자신을 상징적 실체 속에 정착시키려는 모든 연결을, 여기 이게 상징적 실체가 상징계예요. 상징계 속에 정착시키려는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살, 행위와 죽음 충동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적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행위라는 말을 만들어내. 그런데 이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락강에게 영향을 받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으로부터 이게 다. 그러니까 행위는 죽음 충동과 상관성을 가지면서 이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래서 실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떤 행동, 이것이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 타나토스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락강이 어떤 용어로 다시 재해석했다 그랬어요? 주의상스. 번역하자면 향유, 향락, 이렇게도 번역을 이전에는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했는데, 그 번역은 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주의상스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행위로 다시 재해석이 된 거지. 그죠? 뭔가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죽음 충동과 주의상스, 그 다음에 행위가 완전히 다 이꼴은 아니야. 그것을 연관성이 있고, 그걸 더 심화시키거나 그걸 자기식으로 더 의미를 보충해서 자기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말하는 행위로의 이행으로서 자살은 락강의 이론을 극단화시키고 급진화한다. 그런 면이 있죠. 락강은 지금 이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라고 하는 이 보로메오 매듭 세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의 행위는 완전히 상징계와 절단하는 거지. 결별하는 거지. 그 행위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거죠. 실제로 완전히. 그러니까 자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 행위에 속하는 거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제적 측면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급진화시키고 극단화시켰다. 그 다음 또 지적이 우울에 대해서, 멜랑콜에 대해서,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어떤 역설입니까? 원래 멜랑콜리에 빠지려면, 우울에 빠지려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실해야 이게 진짜 상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거, 오인하는 거, 착각하는 거, 무의식이 그런 착각과 오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상실감에 빠진다, 즉 우울에 빠진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역설이다. 다른 말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지. 기만에 속하는 거지. 자, 아마도 이러한 역설은 또한 멜랑콜리의 궁극적인 역설을 설명하고 있다. 즉 멜랑콜리는 1차적으로 어떤 대파국 때문에 잃어버렸던 유기체의 균형 잡힌 온전성의 주의를 돌리는 것. 자, 그러니까 원래 온전했는데, 균형이 잡혀 있는 온전성이 있었는데, 어떤 대파국이라는 것은 어떤 상실의 사건이겠죠. 전쟁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파국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균형 잡힌 온전한 어떤 세계 속에 있다가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애도 혹은 멜랑꼬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즉 보세요. 상실로 야기된 슬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역설이 멜랑꼬리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멜랑꼬리는 여전히 낙원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의 태도, 즉 비록 여전히 닫혀있는 세계에 있지만 그들이 단지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모호한 예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태도를 가리킨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말을 어렵게 하죠. 그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합니다. 근데 번역을 직역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역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낙원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이 상실감을 오히려 통해서 자기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묘한 역설인데 이게 실제로 인간의 심리 속에서 우울에 빠질 때, 멜랑콜리에 빠질 때 그러한 역설이 개입될 때가 있다는 거죠.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가 상실해서 우울에 빠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울을 통해서 그 대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막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전히가 주체가 지속적으로 낙원에 존재하고 있다. 즉 온전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부사인데 이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실이 일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이미는 그죠? 벌써 상실이 일어난 거죠. 여전히 나는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벌써 상실감을 미리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어떻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될까요? 실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이성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우울감을 멜랑콜리를 느껴요.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 낙원의 세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우울 상실감을 미리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참 묘한 거죠. 역설이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것은 멜랑콜리의 역설적 측면인데 이런 해석은 멜랑콜리가 소유했던 대상의 상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대상을 결핍하고 있었다. 즉 멜랑콜리는 대상이 처음부터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자, 처음부터 결핍되어 있다는 말은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유하지 않았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생각한 예인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먼저 형성되는 게 어머니하고의 관계이죠. 이자 관계이고 이건 절대적인 관계인데 아버지가 그 질서에 개입하면서 이것이 결핍을 일으키죠. 즉 뭔가 2% 부족한 100% 만족스러운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개입, 이게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상징계의 개입인데 에 의해서 이것이 약간 균열이 일어납니다. 즉 결핍이 일어납니다. 이때 소외가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소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균열이 일어난다. 구멍이 생긴다. 혹은 지금 우울로 따지면 이게 상실감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적의 이 설명을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원래 이 100%의 만족스러운 어머니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가, 그죠? 절대적인 세계인데 아버지의 질서가 개입하면서 깨어졌을까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있었는가? 이 이자관계가 원래 있었는가? 어떤 억압이 들어오니까, 억압이 들어와서 고통스러우니까 이 주체의 무의식 속에서 이 아버지의 질서, 그게 언어의 질서든 뭐 사회적 질서가 들어올 때 억압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용하기는 싫지만 그걸 억지로 받아들일 때 이전에 완전한 세계가 있었다고 사후적으로 예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머니하고의 100% 절대적인 만족스러운 욕망의 이 충족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 이자 관계, 그게 이제 여기 상상계인데, 그죠?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상상계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자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절대적인 관계인데, 그게 원래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언제 이걸 아들이, 즉 주체가 이걸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질서가 자기 정신세계에 들어올 때, 이전에는 내가 행복했는데, 완전했는데,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100% 만족이 충족되는 그 세계가 있었는데 라고 그때서야 생각하게, 그때서야 그걸 유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실감을, 결핍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뭡니까? 거세가 되는 그 오이디푸스 과정에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이 어머니의 관계가 소유된 것, 즉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질서가 억압으로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전에 나한테는 소유된 것이 잃어버렸다. 그게 원래부터 있었는지, 그게 원래 없었는데 아버지의 질서가 들어왔다면 사실은 그거는 거세, 즉 소외, 상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상실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무의식이 먼저 있었는데, 아니면 리비도가, 이드가 먼저 있었는데 에고가 억압을 해서, 자아가 억압을 해서 무의식이, 그죠? 뭡니까? 불만을 느낀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의식이 언제 생겼을까? 의식의 혹은 자아의 억압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무의식이 그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적의 이 우울의 멜랑콜리, 이 역설은 상당히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지금 칸트의 용어를 가지고 오류 추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자꾸 이 인정문을 읽으면 어려워지니까 내가 예를 든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이 역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한 가오는 상실과 결여를 혼돈하는 데서 비롯된다. 욕망의 대상 원인은 원래부터 결여되어 있었는 것인데, 멜랑콜리는 이 결여를, 자, 원래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상실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데, 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결여를 일종의 상실로 이해한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전에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잃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요컨대 멜랑콜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 욕망의 대상의 출현은 결여와 포개져 있다는 사실,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소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정신구조 속에, 이 심리 속에,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 혹은 멜랑콜리에 빠지는 사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100%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상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 상실하지도 않았는데 상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주체들이 있을까?
그런 왜 역설을 가지고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거예요. 자, 한번 취재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부분이에요. 내 설명이 아니라 취재의 설명입니다. 이 역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애도의 작동에 저항하는, 애도와 멜랑콜리가 서로 다르죠. 멜랑콜리는 애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애도는 뭐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슬픔에 빠져 있다가 다시 리비도를 회복하는 거. 회수, 철회. 왜냐하면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라서, 에너지 개념이라서 에너지를 투여하면, 그죠? 나는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철회 혹은 회수되면 경제 개념이기도 하고 에너지 개념이에요. 지금 이 리비도 개념이요. 그래서 리비도 경제학, 프로이트의 이 리비도에 대한 설명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해요. 누가? 프로이트가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애도의 작동에 저항하는 멜랑콜리의 주체는, 자, 어떤 이 우울한 주체는 정반대로 대상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슬퍼하는 기만적인, 일종의 이건 오인인데, 착각한 어떤 풍경을 보여준다. 스펙터클의 형식을 취한다. 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조금 애매하고 복잡하죠. 원래 이 인간의 정신세계 혹은 심리세계는 그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직 상실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대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이미 슬퍼해요. 왜 이런 심리작용이 일어나는 걸까? 왜 멜랑콜리에 빠지는 걸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은 이런 기만적 역설과 관련해서 멜랑콜리가 추구하는 초감각적, 감각을 벗어난 세계. 우리는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은 대체로 감각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세계인데, 이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 즉 아직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상실감을 느끼면서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 경향에는 초월적 세계, 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초감각적이고 비육체적인 형이상학적 추구에 대해 얘기한다. 즉 뭔가 정신적 사랑 혹은 형이상학적 추구, 종교적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상실감을 통해서 어떤 완전한 세계에 대한 소유를 역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묘한 거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묘한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 락강, 지젝 같은 정신분석자들이 인간의 정신을, 이 복잡하고 미묘한 이 정신의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학문과는 다른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정신의 구조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혹은 주변의 경험에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타당한 얘기인지. 멜랑콜리의 주체는 시간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인 우리의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자, 시간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지상의 모든 유한한 존재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죠? 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헤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멜랑콜리의 역설인데, 이 얘기를, 그죠? 지적의 이 설명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런 주체는 좀 더 무한한, 즉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꿈꾸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데 현실에서는 계속 변하거든요. 사람도 변하고, 예를 들면요, 약속도 변할 수 있고, 현실이 계속 부패한다는 것은 변한다. 시간 속에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할 수도 있고요. 원형이, 그죠?
그 처음 사랑할 때 그 감정이 계속 좀 변화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퇴색되기도 하고 희미해지니까 아직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계속 상실감을 느끼고 멜랑콜리에 빠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절대적 현실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열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자, 이런 역설을 혹은 기만을 멜랑콜리의 기만을 가진 주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추구에 대한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공경에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통의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대상,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사랑하는 이성을 지금 예를 들었어요. 가장 이제 이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사례가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의 감각적이고 물질적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이성이. 왜? 시간 속에서 변하니까. 현실 속에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완전한 것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변하는 이 대상을, 그죠?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성격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묘한 거죠. 묘한 어떤 사랑의 감정 혹은 정신 구조예요. 따라서 멜랑콜리의 주체는 그가 갈망하는 대상을 육체를 지닌 절대성이라는 모순적 혼합물로, 육체를 가졌지만 절대적이다. 육체를 가졌지만, 그죠? 이거 아주 모순이죠. 육체를 가졌으면 이거는 계속 퇴색하고 마모되고 또는 변하고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변하고 나중엔 소멸하고 이런 것인데, 육체를 가졌지만 절대적이다. 이게 모순된 어떤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모순적 혼합물로 성격시킨다. 성격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격시키는 거예요. 현실의 대상을 거의, 그죠? 완전한 대상으로, 형이상학적 존재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울을 통해서 이걸 위해서 우울에 빠지는 거죠. 따라서 멜랑콜리의 주체는 그 갈망하는 대상을 육체를 지닌 절대성이라는 모순적 혼합물로 성격시킨다. 하지만 이 대상도 육체를 지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부패란 말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패란 말이 조금 너무 강한 표현인데, 그는 오직 그것이 상실되는 한에서, 그것의 상실 속에서만 이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실을 통해서 목표는 소유예요. 끝까지 그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실을 경험한다. 굉장히 모순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된 어떤 무의식의 세계 혹은 정신구조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지금 멜랑콜리의 경우에 이런 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적의 이 설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자, 프로이트, 그 다음에 락강, 지적의 멜랑콜리 분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맥락 속에서 계속 맥락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어떤 비판으로 접목시키나 하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따라서 멜랑콜리의 주체는 애도에 대한 거부를 그 반대의 방식으로, 즉 아직 대상이 상실되지 않았을 때조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애도를 표하는 거짓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실행한다. 이것은 멜랑콜리가 애도 작업의 실패, 즉 대상이라는 실제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이라는 실제라는 단어가 이미 내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실제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했죠. 대상의 실제. 그 정반대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의 분석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울증 분석을 이렇게 뭔가 기만, 오인, 인간의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인간의 정신이 추구하는 어떤 기만적 요소가 있다, 그 안에. 그리고 오인의 요소, 착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파헤쳤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멜랑콜리라고 하는 정동,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정동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분석인데, 지적은 그의 저서들 통해서 일관되게 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즉 이 상상계에서 작동하는, 상징계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계속 비판하는 그런 사상가거든요. 그런 철학자거든요. 이데올로기가 뭐 정치적인 영역이든 학문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뭐 우리 이 상징계 속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적의 중심이에요. 그 이데올로기 비판에 한 자락에 이 멜랑콜리 분석이 있는 거죠. 멜랑콜리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혹은 기만하는, 스스로 속는 혹은 착각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 우울증 안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랑콜리 분석만 갖고 지적의 이 사상과 철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정말 일부고 중심에는 이게 있다. 이데올로기 비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심이 좀 생긴 사람들은 지적의 책도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한참, 지금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지적이 인기가 있을 때는 뭐 지적의 책이 유럽에서 외국에서 출간되는 즉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간될 정도로 거의 시차를 가지지 않고 그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적의 사상이에요. 멜랑콜리의 기만적 책략을 통해 그 역설적 특성을 규명하여 대상에 대한 욕망의 구조를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만하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뭐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도, 락강의 멜랑콜리 분석도, 지적의 멜랑콜리 분석도 그 자체로 우리가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정신분석학이든 뭐 어떤 인문학적 개념이나 이론을 문학 연구에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문학 비평에 적용하면 텍스트가 보여주는 멜랑콜리를 통해, 자, 이 멜랑콜리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 작품, 시, 소설뿐만 아니고 회화 음악에도. 그래서 멜랑콜리 분석을 지금 우리 진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인데, 그리고 이 책에도 멜랑콜리 분석을 한 이유는 문학 연구를 하려면, 문학 비평을 하려면, 혹은 예술 비평을 하려면 이 멜랑콜리를 공부해야 된다. 문학 텍스트가 이 멜랑콜리를 통해서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문학 텍스트에 내재된 멜랑콜리적 요소에서 욕망의 대상과 원인, 상실과 계력, 기만과 역설. 자, 이 기만과 역설 이런 것은 이제 지적의 관점이죠. 지적의 관점도 우리가 한번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문학 작품에 이 멜랑콜리나 애도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한강 작가의 가장 최근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멜랑콜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잊지 않겠다. 그죠? 있는 것이 애도면, 그죠? 잊고 다시 자기의 리비드를 회복하는 거, 그죠? 자기의 일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애도잖아요. 근데 작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애도로 가지 않고 멜랑콜리로 빠지겠다는 거죠. 끝까지 기억하겠다. 그죠? 왜? 고통스럽지만 잊지 않고 작별하지 않고 끝까지 정언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언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한 장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강 작가의 최근 작품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정언 문학이죠. 사건을 다시, 그죠? 정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학적
어떤 기법을 상당히 세련된 방식으로 구사해서 한강의 정원문학은 일반적인 정원문학보다 격이 높아졌죠.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영예까지 얻게 됐는데, 사실은 이 멜랑콜리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역사적 어떤 트라우마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 이것보다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정언하고 문학과 예술로 형상화하면서 그것을 계속 뭡니까? 기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지적의 이데올로기 비판까지 이 멜랑콜리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크리스테바의 이 멜랑콜리 분석으로 넘어가고, 진도범위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계속 이것이 영향을 준다고요? 페미니즘 이론에까지. 이 에도와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프로이트가 1917년에 이 논문을 쓴 것인데, 지금까지도 100년이 지났는데 계속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가 되고 있다. 페미니즘 이론가들에게도 이 에도와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한 이론적 뭐예요? 기초가 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든 비틀어 가지고, 혹은 그걸 자기식으로 발전시켜서, 주디스 버틀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크리스테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진도범위에서 건너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파트도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5장 매점말이 이제 전체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에 크리스테바 부분은 생략하고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진도 범위에서 빠지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공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 주 3일은 공휴일이고요. 6월 5일, 그 다음에는 2차 과제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남았네요. 오늘 빼고 4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도가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4번 정도의 가라타니 고진을 이제 끝내고, 피드백, 2차 과제 피드백을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한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맞아요. 4번이 남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6월 10일, 12일 2번에 걸쳐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월 17일 기말고사 기간 중에 화요일 날 시험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목요일 19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보지 않는 날은 강의가 없죠. 진도를 다 나가게 되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6월 12일까지 피드백까지 다 끝나는 지금 시간 스케줄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17일과 19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사할 때 손을 들어주세요. 자, 17일 날 시험 보는 게 좋겠다. 나는 17일 화요일 날 시험 보고 싶다.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좀 체크해야 되니까. 1, 2, 3, 4, 4명인데요. 그러면 19일 목요일 날 봤으면 좋겠다. 안 된 사람은 뭡니까? 나는 시험 안 보겠다. 이런 것 같은. 자, 다시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더 많네요. 그러면 19일 날 보는 걸로 하고, 17일은 휴강,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을 보고, 진도는 다 나간 셈이니까 17일은 수업이 없고 19일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번 가라타니 고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의 문학 비평가이고 사상가인데 원래 전공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문학 비평으로 활동하다가 문학 비평뿐만 아니고 일종의 철학, 사상을 펼쳐 전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비평가가 됐습니다.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은 비판적 검토잖아요. 뭔가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 세계를, 사상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걸 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당하게 한국의 문학과 학계에, 문학계와 지식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가라타니 고진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진도는 또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식계 그리고 학계에서요. 그런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우리나라 독자들이, 한국의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가 있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 경쟁에서도 한강 작가와 상당히 경쟁했고,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가 계속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고, 말 그대로 그 선인세, 즉 작가가 집필하고 있으면 이게 일본에서 출간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죠? 번역을 미리 해서 출간될 정도로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일본이 자랑할 만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작가들, 문학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세대,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작가들을 신세대 작가라는 명칭을 붙였거든요. 신세대 작가들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풍으로, 그런 작법으로 소설을 많이 썼어요. 90년대 후반에. 그게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기는 식지 않고 한국에서도 계속 출간이 되고 많은 독자층을 얻고 있는데, 이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비평가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기점으로 근대문학이 끝났다. 종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종언. 끝났다는 것이죠. 근대문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언제 끝났다. 언제 끝났느냐?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쓰고 인기를 끌 때부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별 의미 없이 평가하는 거죠. 그건 오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독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문학인들이 무라카미 하루키에 막 매혹되고 있는데, 매력에 빠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일본 비평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이제 비판을 하니까 충격을 줬죠.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한국에서는 근대문학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한국도 이제는 근대문학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감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한참 열심히 문학을 하고 노벨 문학상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일본의 비평가가 한국 문학까지 통틀어서 그렇게 가감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근대문학이 끝났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이 벌써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라타니 고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논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책들을 다 읽어보고 또 가라타니 고진이 언급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 또 일본의 이제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즈메 소세키부터 근대문학의 대가라고 일본에서는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노벨문학상도 일본은 벌써 여러 명이 받았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이건 그냥 뭐예요? 스토리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글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근대문학의 종은 구체적인 사례로 무라카미 하루키를 기점으로 끝났다고. 종언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끝났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아직도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인들이 문학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문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전에 뭐가 있을까? 이게 먼저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예요. 가라타니 고진의 책 중에서.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이에요. 자, 이게 뭔가 이 두 개의, 그죠? 맥락이 있겠죠? 자, 물론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지만, 근대문학 앞에 일본이 붙어 있지만, 이건 기원은 시작이고, 종언은 끝이에요. 근대문학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영원한 게 없듯이, 문학도 근대문학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시기를 크게, 거시적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우리가 한국 근대문학이 언제 시작되느냐 했을 때, 뭐예요? 개화기 문학 이후에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강수의 소설과 최남선의 신체시로부터 근대문학이 시작됐다, 발생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일본 문학도, 그죠? 일본 근대문학이 시작된 기점이 있겠죠. 한국 문학은 이제 최남선과 뭔가 이강수로 따지지만, 근데 그게 뭐냐? 문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탐색해 봐야 된다. 가라타니 고진은 어떤 기준에서 일본 근대문학이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느냐.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이 아니다. 단지 오락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학적인 저서 중에서는 이 두 권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하면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상당한 참고가 되겠죠. 일본 문학을 가라타니 고진이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미 일본 문학이 무라카미 하루키로부터 근대문학 끝났을 때 한국 문학은 아직 살아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2000년대 쯤에 한국 문학도 끝났다라고 이제 평가하게 되는 그 문학에 대한 얘기, 평가뿐만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하나는 문학적인 파트, 또 하나는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적인 관점을 크게 두 가지. 책은 여러 권의 책을 다루어야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